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공학 새로운 파트로 찾아뵙습니다. 자, 어려운 계산 문제는 거의 이제 소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 문제 하면서 좀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 인간공학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자,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 했다. 그래서 인간공학 이후부터는 또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는 탈락하겠다 이런 위압감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안전 일반은 산업안전 기사의 내용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어렵다.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다해독을 하고 문제를 여러 번 풀면 또 산업안전 일반이 가장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왜? 암기만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지문을 모른다라고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 일반 같은 경우에는 다해독하면 할수록 제일 쉬워지는 과목일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진단지도 같은 경우에는 강의 보시고 이제 문제 해독수를 늘려가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별도의 경영학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신다면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을 시스템, 기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기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맨머신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간과 물리적 요소가 주어진 입력에 대하여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결합하여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다. 즉, 인간 조작자와 기계의 기능들이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인간기계 시스템은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과 기계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좌회전이 잘 되면 이거는 인간과 기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 거고 그 목표 달성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물리적 요소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인풋이 들어갔으면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와야 서로 신뢰해서 뭔가의 작업을 하든지 기계를 운전하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 인간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장단점은 장점으로는 이제 오감을 통한 작은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 조그마한 자극도 감지할 수 있고 기납적으로 추리한다. 인간은 귀가 있기 때문에 기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간은 장기 기억하는 데 유리하다. 동의하시나요? 장기 기억이 유리한 거 여러분들 첫사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사랑 다 아파트 한 켠 있죠? 마음속에. 네. 첫사랑 그 중간에 지나가신 분들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우리 첫사랑만큼 또 얼굴이 기억이 어렴풋이라도 나잖아요. 그 첫사랑과 나눴던 대화들 그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면 장기 기억이 맞아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의 자극과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장기 기억으로 도달했을 때 이 기억을 까먹진 않는다. 어떠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을 때 그거를 까먹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쵸? 때문에 장기 기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한다. 사람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발전되고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감지를 할 수 있다. 그쵸? 촉각이라고 하면 뭔가를 만졌을 때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감지를 하는 거지 만지지 않은 것까지 감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관적인 평가를 함. 그쵸?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생활 패턴 또 신념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다. 계산의 한계. 그쵸? 이거 계산 암산으로 되시나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계산기로는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속, 정확, 대량의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제가 강의를 찍고 있으면서 전화를 못 받듯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기계는 그러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저 지하에 밑에 있는 초음파를 통해서 위치가 얼마큼 되는지 그런 거 탄성파를 통해서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사전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기계의 장점이고 그리고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신속하게 대량의 정보를 기억한다. 인간이랑 거의 정반대죠. 지속적으로 반복 동작을 한다. 그쵸? 그래서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군소리 안 하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죠. 단점 보겠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작업만 수행 가능. 그렇죠. 창의적으로 뭔가 해결하진 않잖아요.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AI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 이전의 기계들은 정해진 작업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추리 및 주관적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쵸? 주관적인 게 없죠. 객관적인 정보를 넣고 객관적인 출력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기계에 적합한 보호화된 정보만 처리. 10101 이런 것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여 단독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장점을 보완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기계인 컴퓨터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대규모의 수치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 따위에 정형화된 일을 매우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는 반면 인간은 애매하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뜻있는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대국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쌍방이 특기로 하는 일을 결합해서 기능이 한층 높은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과 컴퓨터가 처리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집합체이다. 인간과 도구, 기계, 설비 등으로 이루어진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 과정 6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겠죠? 목표, 정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을 설계하고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촉진물, 보조물을 설계하고 평가한다. 자, 목표, 니은, 정의, 기억, 니은, 기억으로 들어간 거 하나뿐이죠? 이걸로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보조물 설계, 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공학에 대한 내용으로 시스템 설계 과정으로 올바른 순서를 나열한 것은 똑같죠? 목적, 목표 나와야 되고 정의, 비음 나오면 됩니다. 리을, 비음 나온 거 하나. 그래서 제가 뭐 목전기, 인촉시 이렇게 외우셔라 있고, 요 계면 설계가 뭐냐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시스템의 설계 단계 중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에 대해 결정된 요구사항의 규격에 맞추어 시스템이 실행해야 할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다. 아니죠?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페이스. 자,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주요 인간공학적 활동은 기능 할당, 직무 분석, 작업 설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시스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는 기본 단계. 인간 기계 시스템의 계면 나오면 인터페이스입니다.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수용 가능한 인간 성능을 도울 수 있는 자료 또는 보조물들에 대한 계획을 보조물은 뭐예요? 보조물 설계겠죠? 개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계에 따르는 평가가 수행된다. 이거는 평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각 지문은 다 여러분 다 회독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해설되는 내용도요. 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에서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의 세부 속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의 세부 속성 5가지에서 학습 용이성, 기억 용이성, 주관적 만족도, 오류의 빈도와 정도, 효율성, 이 주관적 만족도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보통은. 그럼 여기서 볼까요? 적합성 있었나요? 없었죠? 정답은 1번. 그리고 나머지 학습 용이성, 기억 용이성, 주관적 만족도도 있었고요. 오류와 빈도와 정도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복지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인간이 뭔가를 들어야 되면 굉장히 무겁고 힘들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쵸? 인간의 복지 향상, 그쵸? 근골격계 다 부서지기 전에 기계랑 같이 해라, 그런 의미죠. 인간공학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또는 환경을 설계할 시에 건강, 안정, 만족 등과 같은 특정한 인간 본위의 가치 기준보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높이는 데 있다.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하죠. 실용적인 기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또는 환경을 설계할 시에 인간의 행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맞죠? 물건 또는 환경을 설계할 시 인간의 행동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인간공학은 기계와 기계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능력과 한계에 잘 조화되도록 설계하기 위한 공학입니다. 인간공학은 안정성의 향상과 사고 예방, 생산성의 향상, 쾌적성 등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주로 설계를 했겠죠. 왜요? AI가 설계한 게 아니라 인간이 설계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는 인간기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맞죠? 옳은 거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표시장치는 인간의 반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표시 장치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기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전동 공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인간기계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망치를 들고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려도 이것도 인간기계 시스템이라고 해요. 전동 공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망치에 비하면. 그쵸? 인간의 주관적 반응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평가 기준 중 시스템 기준에 해당한다. 주관적 반응은 시스템 기준이 아니라 실험 평가 단계에서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할 때 심박수는 인간 성능에 관한 척도에 해당한다. 인간 성능에 관한 척도가 아니라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심박수가 뭐 100psi인가요? PCI인가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인간 성능이 좋고 심박수가 막 200 나와가지고 빈맥이 왔어. 그럼 인간 성능이 더 좋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리적 지표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맞죠. 기계에서 경보음을 위한 스피커는 인간기계 시스템의 청각적 표시 장치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인간기계에서 인터페이스, 계면 설계를 할 때에는 신체적 특성, 인지 특성, 감정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체적 특성, 인지 특성, 감성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은 정보 표시 방식에 따라 개로, 오픈 룹, 시스템 폐로, 클로즈 룹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면 인간 시스템은 정보 표시 방식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피드백 방식입니다. 피드백.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여기 읽어보면은 다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한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한번 보면 잊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문제가 안 된다. 자,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 중 모두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공학이 기술, 기능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간공학은 시스템 설계에 있어 인권 요소를 고려한다. 맞죠? 인간공학의 목표는 기능적 효과와 효율, 인간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간이 설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공학의 접근 방법은 제품, 기구,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력, 한계, 특성, 행동에 관한 정보 등을 시스템 설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맞죠? 적절한 선발 과정 훈련을 통해 사람을 작업에 맞추는 개념에서 시스템을 인간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적절한 선발 과정과 훈련을 통해 사람을 작업에 맞추는 개념에서 시스템을 인간에게 적합하게 설계하는 개념으로 점차 발전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서 뭐 하나 인간 요소가 아니라 여기서 기계 요소를 고려한다. 그 섞어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게끔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은 수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 시스템에는 기계가 의사결정을 한다. 맞아요. 여기 보면 자동화 시스템에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로 기계가 의사결정하여 제품 생산을 한다. 로봇이나 PLC 같은 것들이 있죠. 수동 시스템은 인간이 수공구, 망치 등을 사용하여 못을 박는 행동을 말합니다. 수동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겠죠. 망치를 내가 휘두르려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계의 기능이다. 맞습니다. 기계화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계의 기능이다. 인간이 표시장치로부터 정보를 얻어 조종장치를 조작, 호이스트 크레인 작동하거나 운전하거나 세탁기 버튼을 누르거나 청소기 버튼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 로봇 청소기가 아닙니다. 일반 청소기, 줄 달린 거 또는 무선 청소기 그런 거. 그래서 기계화 시스템에 인간의 통제를 받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랑 수동은 뭐예요? 둘 다 인간의 통제를 받고 자동화의 시스템에서는 기계가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한다. 기계화 시스템에서 표시장치로부터 정보를 얻어 조종장치를 통해 기계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이다. 맞죠? 빨래를 하는 경우 수동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고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물과 세제를 세탁기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세탁하고 탈수하는 것이다. 세탁기 뭐였어요? 반자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이 표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뭐 인간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행동은 수동 시스템이고 기계의 시스템은 인간이 뭔가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동을 해서 아니면 버튼을 누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자동,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온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는 다 반자동 기계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자동화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안 된 상태로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순서대로 기계가 알아서 켰다 껐다 하는 게 이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기계 체계의 신뢰도 유지 방안 중 피드백 제어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피드백 제어 방식 모두 고른 것은 자, 서버 메커니즘, 프로세스 컨트롤러, 오토매틱 레귤레이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서프로 이렇게 외우셔라.
뭐가? 피드백 제어 방식은 서프로다. 서프로의 피드백 제어 방식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이것만 외우고 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걸 뭐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로의 피드백 제어 방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품 설계에 인체 측정치를 적용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품 설계에 인체 측정치를 적용하는 절차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럼 나열해 보면 되죠. 인체 치수를 선택을 하고 측정 자료를 가지고 응용 원리를 결정합니다. 치수, 응용 원리, 그리고 자료 선택, 뭐 필요한 여유치 결정.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죠. 정답은 기억 리을 니은 디귿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인간공학적 동작 경제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양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북조선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과 신체 동작은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동작 등급을 사용하도록 한다. 맞죠? 안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에 이완된다. 족답 장치를 활용하면 양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족답 장치가 뭐예요? 옛날에 미신기 보면 요 밑에 발로 밟는 거 있었죠? 밟으면은 이게 드르륵 돌아가고, 이 미신기. 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 얘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한번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A4 용지만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상병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행보관님이 야 새끼야 일로 와 여기서 오버라크 쳐 해가지고 그 내무실 1층 막상 엄청 큰데 관물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옷을 이만큼 이제 진급자들 오버로크를 여기 앉아가지고 엄청 쳤습니다. 이 발로 밟는 걸로 해가지고 드르륵 드르륵.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안바로크였어요. 거의 안장점이었죠. 안장점. 네, 그게 뭐다? 족담 장치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것도 맞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한다. 왜 그래요? 양손을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이게 이제 동작 경제의 원칙에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장비 설계에 관한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문제를 먼저 다 풀고 나서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먼저 되고, 왜냐면 이게 왜 이러지라고 내가 뭐가 궁금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맨날 강의를 먼저 해드리고 그걸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 예습을 먼저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이 답이지? 예습하신 분들의 특징, 이거 정답 틀렸는데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예습 안 하시고 그냥 강의만 따라오겠다, 이거 강의만 몇 번 반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혼자서 기출문제 드린 거 그거 다 풀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그 10회독 이상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정말로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자격 취득에 목적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고통은 수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해드리는 것만 듣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신다라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고민에 빠지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의 능률이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도서 안땅이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기 전에 잘 설명을 해주느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거고,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수밖에 없고, 출처가 어딘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저는 혼자 찾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좀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1차 시험 문제 1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계산 문제 이거 손도 못 댑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습, 강의, 복습. 그리고 이 복습 단계에서는 무한 반복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걸 안 하고 제가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진짜 단순하게 기출풀이 강의고, 기출풀이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답이 다 있잖아요. 정답이 뭐다 라고 알려줬고 출처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출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1차 기출 강의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예습이 정말 중요하다. 예습. 내가 뭘 모르는지, 이게 뭐가 긍지러운지, 어디가 답답한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이 강의를 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쏙쏙. 기업 진단 지도도 혼자 해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사의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강의로부터 그냥 믿고 갑니다 하신 분들은 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꼭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다 읽어보세요 직접. 뭐 제가 맨날 읽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쉬운 내용들을. 아시겠죠?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표시장치와 조정장치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옳지 하는 것은, 표시장치는 말 그대로 모니터,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정장치는 키보드, 컨트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자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 청각적 표시장치가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이 나거나 이러면은 경보장치가 울리잖아요. 그리고 지게차가 후진할 때도 경보장치가 울리고요. 신호수가 호루라기 물고 호각을 들고 삐 하는 것도 주의가 빨리 가거든요. 청각적인 게. 시각적인 건 내가 눈으로 보고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 표시 장치가 굉장히 좋다. 그 330m 이상 정도의 장거리에 신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각 신호 주파수는 1000Hz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광삼 현상으로 인해 음각의 글자 획폭은 양각보다 작은 값이 권장된다. 자, 광삼 현상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문제 못 풀죠? 자, 광삼 현상이란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걸 말합니다. 눈부셔 이런 거, 그쵸? 또는 눈이 깜짝 놀라서 강한 빛이 들어오면 이건 너무 밝아 라고 이제 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뇌에서 보호하려고 주변을 더 어둡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광삼 현상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형님들이 많으니까 뭐 PC방을 다녀보셨다라고 하면은 밤새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나왔는데 어두운 PC방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뭔가 뻑뻑하고 아픈 느낌이 들면서 빛이 온전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닌 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다 또 공부만 많이 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두운 곳에만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탁 나왔을 때 눈앞이 하얘지거나 약간 어두워지면서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거, 나 시력 잃었네 이런 거, 그게 바로 광삼 현상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왜냐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산업 현장에서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좀 밝은 곳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탁 나왔을 때 음각, 이제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 검은 바탕에 흰 글씨의 글자 획폭은 양각, 흰 바탕에 검은 글씨보다 작은 값이 권장된다. 이게 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검은 바탕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보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값이 권장된다. 네, 맞습니다. 조종 반응비 CRB가 작을수록 조종장치와 표시장치의 민감도가 낮아져 미세 조종에 유리하다. 보겠습니다. CRB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CRB가 작아지면 이 리스폰스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반응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예민해진다 그랬죠. 예민. 그럼 민감도가 낮아진 거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 미세 조종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산 땅에 오타를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정답이, 틀린 거는 4번이다. 공간적 양립성은 표시장치와 조정장치 배치와 관련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간의 이용 및 배치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요성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방법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사용 방법은 누가 사용하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이 이게 엄청 쉬워. A라는 거는 사용 방법이 쉬워. 이지. B는 엄청 어려워. 하드.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 이용 배치는 일관성의 원칙, 중요도의 원칙, 사용 빈도, 사용 순서의 원칙. 동선이죠. 말 그대로 동선. 동선을 짧게 하고, 동선을 짧게 하면 할수록 능률이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틀린 정답은 3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죠? 조금. 안전공학은 시스템 안전공학 안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사실 시스템 공학에서 어려운 걸 다 갖다가 내기 때문에 안전공학은 조금 막 긴장해서 막 문제 풀다가 이제 안전공학 만났다 그러면 한숨 쉬는 거예요. 진짜 살았다. 이렇게. 90분이 진짜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갑니다. 자, 입식 작업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보다 높은 것은 중작업에 적합한가요?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낮은 것이죠. 낮은 것은 중작업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높은 것은 이제 경작업인데 낮은 것은 중작업입니다.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은 정밀 작업에 적합하다. 눈이랑 가까우니까 오히려 그쵸? 맞고요. 일반적으로 고정 높이 작업면은 가장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 맞추어 설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키를 설계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키 큰 사람 무슨 죄야. 그쵸?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 맞춰주면 저는 너무 좋지만 키가 큰 사람은 허리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평균 키로 맞춰 설계를 한답니다. 정답은 틀린 정답은 3번.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맞습니다. 포장 작업에서와 같이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죠. 앉아서 하려면 저 멀리 갔다가 당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작업 환경의 영향 요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조명은 작업대의 조도 기준상 보통 작업은 150 럭스로 이상으로 한다. 750, 300이 정밀이었죠. 정밀, 초정밀. 보통은 150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가 75. 온도는 작업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치를 달리하며 일반적으로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1도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 기준은 90dB에서 8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5dB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95 넘으면 4, 100 넘으면 2. 이 5dB 올라갈수록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고열, 냉습, 온도, 기류 및 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작업자의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표시 조정 장치는 작업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인간의 실수 또는 오조종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 및 비상 조치 조정 장치를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자, 정보 입력 표시 방법으로서 시각적 표시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변수의 대략적인 값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계기판의 연료계 우리가 눈으로 보죠? 청각 아니죠? 맞습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리는 경보기는 청각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의 대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기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진행 정지, 그리고 방향 전환 및 주의 등 색상이 있는 등화로 표시하는 교통 신호기. 이거 뭐야? 신호등. 신호등 색깔로 하죠? 빨간불 들어왔다고 막 삐 소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해 중인 선박에게 항운 정보를 제공하는 야간의 등대 불빛도 눈으로 보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틀린 정답 2번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죠? 와,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합격하실 텐데. 네, 다 합격하실 겁니다. 자, 다음 중 감성공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성공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좀 감성적인 거. 조금 우리가 뭐 MBTI라고 하면 T와 F가 있다라고 하면 F에 좀 가까운 거. 네. 자, 사람의 느낌을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물리적 설계 요소로 번역시키는 기술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과들이 요청하는 게 뭐가 있어요? 줄 없는 블루투스 샤워기 이런 거 요구한단 말이에요. 물이 안 이제 호스가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예 줄이 없는 블루투스 샤워기 개발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과를 놀리는 용도로. 네, 그런 거 이제 필요한 거를 자기는 상상만 하고 이제 이과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거를 적용시키는 게 뭐다? 감성공학이다. 맞다. 자, 일본의 스포츠카인 미야타는 최초의 감성공학 설계가 반영된 제품이다. 맞습니다. 미야타 스포츠카가 뭐냐면 3, 2, 1. 옛날에 일본이 완전 잘 나갈 때 만든 스포츠카고 굉장히 이쁘고 조그마면서도 감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검색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진 띄워드렸죠? 자,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감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신체적 특성을 가장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성적으로 뭐 예쁘게 꾸민다든지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 인체의 특징과 감성을 제품 설계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서 이미지나 감성을 구체적인 제품 설계로 실현해내는 공학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감성공학 기법으로는 기능 전개형, 다변량, 해석형, 가상현실형이 있다. 기능, 다변량, 가상. 뭔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13년도에 나오고 한 번도 재출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감성공학. 이런 문제들은 또 재출제 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고려되는 사용성, 가용성의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습 용이성 있었고요, 기억 용이성 있었고요, 오류 최소화 있었고요, 주관적 만족감 있었습니다. 효율성 있었나요? 효율성도 있었죠? 그럼 여기랑 맞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자, 학습 용이성 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사용법을 쉽게 익히도록 설계한다. 학습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맞습니다. 효율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건데,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내용은 없죠. 이건 가성비잖아요. 이건 일단 가성비에 대한 얘기인데, 효율성은 그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그래서 비용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정답이고, 기억 용이성은 시간이 지나도 사용법을 기억하기 쉽도록 설계하는 거고 맞고요. 오류 최소화 및 복구 용이성은 오류가 일단 적어야 되고 발생하더라도 복구가 쉽게 해야겠죠. 주관적 만족감은 사용자가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공학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한다. 인간 특성과 설계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적 특성, 사용자의 손 크기를 고려한 박스의 손잡이 설계. 맞죠? 인지적 특성, 전자레인지가 작동 중에 문을 열면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인터락 설계. 그쵸? 안 그러고 계속 저거 하면은 전자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동을 멈춰야겠죠. 신체적 특성, 5급 높이 기준으로 책상용 의자의 높이를 설계한다. 맞습니다. 인지적 특성, 작업자의 팔 행동 반경을, 그러니까 뭐 이런 신체적인 게 나오면은 신체적 특성이죠. 자, 인지적 특성,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눌릴 때마다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설계. 요거는 기계에서 눌릴 때마다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서 내가 누르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정답은 4번. 자, 이사의 안전관리자는 최근 설치된 수입 기계에 긴급 정지 버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빨간색으로 교체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안전관리자의 이러한 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립성은, 자, 보겠습니다. 긴급 정지 버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대요. 보통은 정지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교체를 했대요. 이거는 뭐예요? 개념 양립성이죠. 운동 양립성은 뭐예요?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우회전이 정확하게 되었다. 위치 양립성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양립성은 오른쪽에 있는 기계를 돌리려고 오른쪽 버튼을 작동하였다. 이게 공간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양립성은 뭐예요? 청각 신호. 일정한 청각 신호에 대해서 특정한 반응을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청량고추라고 외웠다 그랬죠? 청각 신호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하는 정도입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기준 평가 척도의 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근전도, 피부 온도, 심박수, 뇌파, 선호도 딱 봐도 선호도네요. 그죠? 이런 거는 생리적 지표잖아요. 선호도는 뭐예요? 주관적 지표. 그래서 선호도 틀린 거는 5번이었다. 굉장히 재밌고 쉽습니다. 자,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수는 8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5명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거 뭐였어요? 10%였죠? 또는 10명 이상. 80명인 사업장에서 10%면 8명이 돼야 되는 건데 5명이면 안 해도 된다. 정답은 1번. 이거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전공학이 아닌 뭐였죠? 인간기계공학이었죠? 인간공학 챕터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간공학은 우리가 그동안 계산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서 그런지 굉장히 꿀물 같은 과목이 아니었나 싶을 거예요. 굉장히 쉽고 문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쉬면 누구한테나 다 쉽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죠.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남들이 3번 볼 때 우리는 5번 보자고, 그런 작전으로 가면 돼요. 남들이 이 파트를 2번만 본데 너무 쉬워서 그럼 우리는 5번 보자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합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장원급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건 안 좋지만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는 외우셔야 된다. 뭐 외워야 될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여러 번 다 해독하면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맞지라고 바로 풀릴 수 있는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골격계, 여기는 요거까지 풀었으니까 근골격계부터 해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더디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산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고서 풀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계산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죠? 네, 계산은 조금 집중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한 세네 번 정도만 반복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풀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천천히 좀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강의는 원래 오늘 끝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 스케줄상. 근데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보자. 12일, 1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강의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